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두쫀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말하는 줄임말인데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핫한 간식입니다. 동네 개인 카페에서 파는 두쫀쿠도 작은 감귤 사이즈가 한 개당 5,000원에서 비싸게는 8,000~9,000원 선까지,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면은 구하기도 힘들어져서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도 하루 수백 개씩 팔려나가고 카페에서는 1인당 구매 개수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비싸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파는 거죠. 이 두쫀쿠 말고도 디저트 값이 야금야금 끝을 모르게 오르고 있지만 SNS에서 핫해지면 금방 품절 대란입니다. SNS 영향을 많이 받는 감성 소비가 확산되면서 디저트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시간 골목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때 3개에 2,000원 하던 붕어빵, 이제는 1개에 1,000원이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체감 생활 물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최근엔 고환율 탓에 더 높게 느껴지고 있는데 붕어빵 하나에 1,000원? 선뜻 사 먹기가 좀 망설여지죠. 서민 간식이 고민의 대상이 된 겁니다. 정치도 세대도 재산도 양극화되고 있다지만 이제는 간식 소비에도 이렇게 그 간극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 주간 지역 뉴스 이 작가에서 들어보고요. 이슈책 시간에 여수에 곧 개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MCA 토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19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 작가야 출발합니다. 메인 작가님, 이선화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없으셔가지고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웠는데 어떻게 잘... 그렇습니다. 잘 했고요. 김진우 아나운서랑 또 하는 느낌도 새로웠지만 돌아와 주셔서 또 반갑고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첫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연말을 맞아서 올 한 해 좀 뒤돌아보게 되는데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좀 발표를 하잖아요. 광양 지역 시민단체인 광양참여연대가 발표한 2025년 광양 10대 뉴스 소식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연말이 되면 주로 10대 뉴스를 자체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만 대부분 그런 거 쭉 보면 그냥 이런 거 저희가 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홍보용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보낸 10대 뉴스는 좀 다르겠죠.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총평 볼게요. 광양참여연대가 선정한 광양 10대 뉴스는 일단 주민자치, 안전, 투명, 행정, 그리고 노동, 복지, 시민 참여 같은 주민 자치의 핵심 가치가 되는 정책과 또 행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시민의 삶에 녹아들었는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다수의 사안에서 시민과의 그 소통 부족과 책임 행정의 부재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소통 부족과 책임 행정의 부족이 지적됐다. 그럼 어떤 뉴스가 올해 10대 뉴스 1위를 차지했습니까? 올해 광양 10대 뉴스 1위는 광양시의회 주민자치 조례 졸속 추진. 이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주민자치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시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고요. 2위는 광양시 불법 현수막 난립. 여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광양시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행정이 방관하고 있어서 시민들 불편이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3위는 긍정적인 뉴스가 올라왔어요. 칭찬 주인공 100인이 선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됐다라는 평가고요. 다음은 감사 결과를 감춘 광양시, 시민을 배제한 불투명한 행정의 민낯. 이게 4위입니다. 광양시가 감사 결과를 감췄던 일이 있었습니까? 광양시가 지난 7월에요.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 업무 추진비, 급량비 그리고 출장 여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이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정산이 잘 됐는지 이런 내용 받고 네. 그다음에 세출 예상 과목과 회계 처리가 잘 됐는지를 좀 들여다봤어요. 네. 2년 동안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 단 두 쪽에 걸쳐서 어허. 결과가 발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광양 참여연대가 강력 비판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내용이 부실한 것도 모자라서 주요 지적사항의 수치하고 금액이 모두 이렇게 기호 처리가 돼 있었어요. 기호 처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점, 이 점이 좀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이런 감사 결과는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양 시민들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좀 해야 하는데 광양시의 부실한 감사 결과 발표가 10대 뉴스 중 4위를 차지했네요. 그 뒤는 어떤 뉴스가 이었습니까? 네, 그 뒤를 광양항의 물류창고 화재, 아. 네,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도 논란이 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시정질의 중에 일부 간부 공무원이 졸았다라는 점, 그리고 서희건설 비리 의혹도 있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보육사랑 10인 플러스 기부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광양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선정한 올해 광양의 10대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예, 다음은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예. 예, 어제였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공직선거법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권오봉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권 전 시장을 비롯한 4명의 그 항소심에서 권 전 시장 측과 그리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혐의 내용 어떤 거였습니까? 권 전 시장은요, 지난해 1월 7일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수시 을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요, 정책 콘서트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선거국민을 초청해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 선거운동이 된 것이고요. 네.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544만 원을 송금해서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가 행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접촉했다면 참석한 유권자들은 예비 후보자와 특정 선거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라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의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죄책이 네. 가볍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오봉 전 시장도 이번에도 여수시장 후보로 좀 거론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출마가 어렵게 된 거네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혐의 확정이 되면 향후 5년 동안 그리고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데요. 예. 권 전 시장은 이번 판결이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2심이었으니까. 네, 확정이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 예산 지원을 담당하면서 업자와 결탁해서 뒷돈까지 챙긴 여수시 6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5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 공무원은요, 지난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자기가 소유한 임야를요, 시세보다 한 2억 5천만 원 비싸게 팝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업무 관련 뒷돈을 챙겼습니다. 아하. 네, 공소 사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수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이 공무원이 한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입찰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뒷돈을 받고요. 네. 그리고 이 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죠. 선정이 된 거예요? 이 공무원이 도운 거죠. 뒷돈을 받고. 예. 그래서 이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업체도 또한 여수시로부터 8억 4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고 그것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심 결과는 이 업체도 각각 2년 6개월 그리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이 작가야 이선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이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개원 체크해봤습니다. 네, 공공산후조리원 출산율이 좀 낮은 편인 전남도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여수를 포함한 3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남에 추가로 개원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6년 1월 여수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엽니다. 네. 이 3개가요, 여수, 목포, 영광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여수시에서는요, 안전하고 쾌적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웅천동에 있는 예울병원 내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을 개원하는데요. 예. 지난 1일부터 전화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약을 벌써 받기 시작했어요? 네. 내년 상반기 중에는요, 이 전남 아이톡과 연계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네. 그 전까지는 예울병원을 통해서 전화 예약과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수 지역의 산후조리원이 좀 충분치가 않아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서 원정 출산을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또 네. 원정 산후조리까지 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오곤 했었는데 네. 그런 불편이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여수에서는요, 이 공공산후조리원과 사설 산후조리원이 있는 순천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에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네. 지금 있고 또 사설 산후조리원도 있습니다. 여수는 상황이 좀 어때요? 예울병원에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부가 공공산후조리원 되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설 산후조리원의 일정 부분을 공공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출산이 2달 정도 남은 시점에 있는 산모들은요, 출산만큼이나 이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여수에서는 이 산후조리원의 자리가 넉넉지 않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 부담이 커지면서 이 순천 공공산후조리원에 전적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기준으로요, 순천 공공산후조리원의 비용은요, 일반 그 기준이 154만 원입니다. 이게 2주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일반 산후조리원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에요. 거의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격이요? 네. 그런데 여수에도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을 앞두면서 이 원정의 불편함이나 금액적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조리원이 너무 비싸서 제 지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순천으로 많이들 갔고 그래서 여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이 못 받았던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130였던 것 같아요. 기본 2주는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하면 꽤 비싸죠. 출산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조리원이 없어서 다시 순천까지 가서 출산을 하고 조리원까지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육아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수에 이렇게 공공형 조리원이 생긴다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과거에 여수 지역에서 출산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네, 그리고 여수에 조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체 침실 그러니까 병상 수는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인데 이게 일부를 공공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절대적인 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네. 공공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던 사람이 순천이나 다른 지역까지 가야 했던 것을 여수 내에서 그 공공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게 큰 변화로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공공 서비스를 신청을 여수에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거죠. 그렇군요. 이런 기대 속에 좀 문을 열게 되는 여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아까 1월 달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년 1월, 2월까지 예약이 꽉 찼다고요. 네, 공공산후조리원인 예울병원에 문의해 본 결과요. 이미 1월과 2월 예약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예약 대상이 임신 28주 이상 임산부로요. 보통 공공산후조리원의 예약이 출산 2달 전에 예약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오는 1월에는 3월 달 이 출생 예정 산모들 대상으로 예약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장점이 좀 저렴한 비용일 텐데요. 네. 일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좀 이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해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전라남도 조례로 운영비 지침이 있습니다. 네. 이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현재 하루 이용료가 11만 원입니다. 네. 참고로 내년에는요 11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일주일에 80만 원입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의 비용은
어쨌든 전남도 조례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국가유공자, 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또 여기에 둘째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등은요. 감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용료의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70%를 감면받아요. 네, 그렇게 되면요. 내년에 이용 예정인 출산 산모들은 24만 원만 부담을 하면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주일 기준. 네. 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산모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뭐 예약을 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이용 신청일 기준으로요. 산모 또는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 이 여수 공공산후조리원이라도 해도 전남 도내 산모 모두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까지도 여수에 있는 산모들이 갔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순천의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요. 매월 1일 오후 2시에 예약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용하려는 산모가 많다 보니까요. 이 1분 1초 차이로 예약 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거 콘서트 예매하듯이. 맞아요. 특히 그 신청 우선 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2순위가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배우자, 또 다문화 가족의 산모, 둘째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등이고요. 이 3순위는 귀농업, 귀촌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들지 않는 초산모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산모들은요. 사설조리원을 미리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아예 예약이 될 거란 기대를 갖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 사설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출산모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두 달 됐어요. 공공이 경쟁이 너무 심해서 안 돼가지고 공공 아닌 데로 갔어요. 하도 안 된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 안 될 거라고 비용이 제일 컸죠. 고민되는 게. 너무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돈이 2배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다 공공 노리다가 안 돼서 순천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15개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리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순위가 이제 있어서 저는 이제 초산모거든요. 못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임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반포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냥 작은 완전 1%의 확률 기대해보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따지는 이제 남편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먼저 했는데 왜 신청이 안 되냐. 그 간호사분이 순위다 했는데도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 공공기관이 많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아기 낳는 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출산을 했거나 혹은 출산을 이제 막 앞둔 산모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 중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15개밖에 없다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이게? 네, 여수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15개실이 있고요. 현재 순천 같은 경우에는 10개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공공산후조리원에 예약을 어렵게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출산이라는 게 아이가 꼭 예정된 그 시기에 꼭 맞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약 기간을 저 이때 들어가겠습니다 했지만 요때를 못 맞출 경우 출산 시기를 못 맞췄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순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요. 예정보다 일찍 출산을 하거나 늦게 출산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조리원 일정이나 또 병원 산후조리원 이용 등으로 최대한 산후조리원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또 출산 일정의 불확실성에 따라서요. 예약 그 그룹별로요. 예비 예약자 2명을 추가로 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수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요. 많은 출산모가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다르게 입시 기준이 2주일이 아니라 1주일입니다. 6박 7일입니다. 순천은 지금 2주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인데요. 여수는 이번에 1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5개실에 4주 60명이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1월에 문을 열게 되는 여수의 공공산후조리원, 첫 공공산후조리원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정해져 있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미 반폭이다 말할 정도로 이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있고 앞으로 네.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또 많은 산모들이 출산을 하는데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책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주도 안 남은 올 한 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요즘 저희 여수 지역에 있는 NGO 단체들이 후원의 밤을 좀 해요. 올해 여수 YMCA는 안 했는데 어제 저녁은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후원의 밤 행사를 하고 각 기관들이 송년 모임에 들어갔는데 네. 뭐 여수 YMCA는 이번 주에 이사회를 했었어요. 이제 보통 12월 달 이사회는 올해 1년 동안 이제 가결산을 해요. 아, 수익과 지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좀 잡거든요. 주로 사업 계획과 예산을 잡는데 저희 여수 YMCA는 16일 날 했는데 올해는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후원회원 회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보통 여수 YMCA가 한 3억 정도를 한 2,000명 정도 시민들이 해주시는데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2명 인건비거든요. 예. 우리 NGO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한 2명 정도 인건비가 없어질 정도로 후원 회비가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여수의 삶은 경제는 좀 팍팍한 것 같아요. 후원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 경기의 흐름을 가장 잘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게 딱 드러나죠. 네, 매년. 진짜 그래요. 6천만 원 정도면은 전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해만에 상당히 이렇게 여수 팍 경제가 줄어든 힘들구나 게,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여수 MBC 광고 수입도 굉장히 줄어들었을 건데요. 저희도 매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늘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수 MBC까지 걱정하는 우리 김대희 사무총장님의 이 넓은 김석 배워야 총장님 됩니다. 순천은 좀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김대희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매년 어쨌든 뭐 시민단체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말 되면 뭐 기업들은 경기가 좋으면 성과급도 나누고 막 그럴 텐데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YMCA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쨌든 순천 YMCA는 작년 올해는 어쨌든 순천 지역사회 활동에 좀 많이 그 연대 활동을 하는데 네. 그 좀 지원하는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예. 자, 오늘 주제 토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저희가 초반에 이 얘기 나왔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꽤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남도 의회가 광주시 의회에 이어서 설립 규약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대전 충남이 행정통합을 선언을 하고 추진의 속도가 붙는 것에 비하면 우리 광주 전남은 행정통합의 전 연합의 단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슨한 통합이라고 봐야 할 텐데 결국 광주와 전남은 어떤 방향으로 또 행정통합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전남도의회가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최근에야 좀 뒤늦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주시 의회는 좀 빨리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전남이 좀 늦어진 이유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전남 동부권 지역, 전남도가 좀 반대한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거든요. 특히 그 광주광역시 의원님들이 23명이에요, 정수가. 전라남도 의회는 한 61명이 정수니까 거의 뭐 2.8대 1 정도? 수도 많고 또 인구수도 전라남도가 많아요. 광주보다 한 50만 명 정도가 더 많은데 네. 이 통합 광역연합을 만들면 저희가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계속 강주 쪽은 아까 그 의원 수도 굉장히 전라남도가 2.8대 1인데 많은데 불구하고 6대 6으로 정해니까 전라남도가 뭐 이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인구도 한 50만 명 많고 의원 수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수로 가버리면 어쩔 예. 거냐. 특히 이 특별연합 문제하고 행정 통합 문제에서 항상 농어촌 통합 도시들이 반대하거든요. 경상남도, 전라남도처럼 광역시가 블랙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는 네. 느낌으로. 교육과 인재 예산 또 뭐 돈 될 만한 첨단 바이오 산업이나 굴뚝이 없는 산업들은 다 도시로 가려 그러고요. 나머지 혐오 시설, 군사 공항,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혐오 산업 시설들은 다 시군 영역으로 농어촌으로 빼려고 하니 항상 그 농어촌 시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주지 않으면 예. 전라남도 의회는 선뜻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윤록 지사가 이 중요한 문제를 왜 거의 뭐 강조하고 손발이 맞춰서 빨리 가냐. 우리는 전남 동북권 시군이나 저 밑에 있는 농어촌 군 단위의 의견도 못 물어봤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도의회가 찍어달라는 거냐 하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 문제를 연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 특히 이제 지방화시대위원회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 입장 속에서는 강력하게 해나가자는 주의이고 전라남도는 아직 이게 성숙되지 못했고 우리도 도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예. 늦어졌던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통과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우려들이 남아 예, 불면 소리 있습니다. 있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의회에서는 좀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역구 주민들한테 특히 동북권은 이 문제 심각하거든요. 동북권은 강주와 서북권 중심으로 이게 주도해서 가버린다. 왜냐하면 강주 전남 특별연합은 가장 거리가 먼 곳이 동북권이거든요. 동북권은 인구도 많고 산업도 많은데 산업 위기 속에서 과연 이게 특별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석유화학이나 철강에 대해서 지금도 전라남도가 무관심한데 통합이 되고 모든 예산과 조직을 다 가져가 버리면 여전히 신경 쓸 거냐 하는 그런 우려점을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좀 찝찝한 상황이면 통과를 좀 안 시켜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교약안은? 그 분위기가 아니래요. 예. 이게 굉장히 중앙정부 입장 속에서는 예. 이게 사실상 하향식으로 내려와 버린 행태잖아요. 상향식으로. 탑다운으로. 예. 그래서 뭐 버튼형 방식 흐름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의견보다는 이게 빨리 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지방화시대위원회 있죠. 이 김경수 위원장이 있는 알게 모르게 그런 압력이 있고 또 부울경, 뭐 대전 충남 흐름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나머지 지역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네. 흐름이 있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일단 누가 득이 될 것 같습니까? 전남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광역연합을 만들고 또는 행정통합까지 된다면 누가 득을 보느냐를 고려해 봐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광주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그런 걸로 놓고 보면 광주가 득이 보는 일이 맞죠. 그리고 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조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전남 내부에 대한 광역연합이랄지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전남 의원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방금 김대중 총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연합 사무 배분에 있어서 전남 몫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말씀처럼 광주의 시의원이 23명, 전라남도의 도의원이 그거에 거의 두 배 가까운데 예. 이 사무 자체를 동률로 놓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무 안에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 뭐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 문화관광 쪽인데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가능하는 거지만 문화관광이나 뭐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산업정책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전라남도가 주도권을 좀 가져야 될 측면도 있겠지만 예. 손해볼 수밖에 없는 광역연합의 어떤 규약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전라남도 의원들이 그러니까 볼멘소로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지역에 뭐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전남 동북권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이 과정을
그냥 미온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인구 규모도 가장 우리가 전남 동부권이 가장 크고 산업 기반도 중점되어 있고 예. 재정 자립 기반도도 우리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광역연합보다는 차라리 행정통합을 요구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들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광역연합으로 느슨함 왜냐하면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이 이 정부의 기조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예, 좀 할 거면 좀 혁신적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라고 오히려?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 충남 행정통합 수업에 따라서 좀 정치적 압력이 있는 가운데서 전라남도 의회도 좀 뒤늦게 규약안을 좀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행정통합이 아니라 그 특별광역연합에 대한 규약안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의회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좀 면밀하게 좀 살피면서 예. 조금 상생 방안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 전라남도 입장에서 놓고 보면 광주가 너무 득보는 방식으로 조금 방향이 좀 설정되지 않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통과시킨 규약안의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가장 주된 것이 산업, 교통, 관광 등의 공동사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약안 내용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규약은 앞으로 이제 세부 추가 조례가 좀 필요해요. 이제 예. 조례 이거 규약을 뒷받침하는 왜냐하면 회계와 또 예산 조직과 관련된 예. 보다 더 이제 본격적인 서로 다툼이 있는 입장 차이가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본래 이게 광역연합이나 행정도시연합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 핵심은 수도권이에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수도권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교통은 진짜 1시간이면 그 넓은 100km 이내를 다 다니는 거잖아요. 공차로.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교통 문제 이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교통이 가장 뭐 혈맥이 쉽게 공짜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지만이 공짜라기보다는 대중교통으로 네, 이게 된다. 예. 그래서 교통 영역을 가장 많이 보고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럼 정부가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은 행정통합하고 뭐 약간 이제 그 전에 준통합이죠. 예. 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 먹거리 문제. 그러면 교통과 먹거리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인재와 또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예. 요것 중심으로 일단 큰 행정 업무 사무를 보기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강주 전남 광역연합은 행정통합이 아니잖아요. 예. 대전 충남 부울경 행정통합은 예. 말 그대로 그 연합의 자치단체장 한 명 뽑는 거예요. 예. 의회도 하나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전라남도처럼 큰 하나의 모든 것이 결정하고 그 산하에 이제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광역연합은 예. 그게 아니고 행정통합이 아니고 그대로 두고 두고 뭘 가지고 할 거냐? 산업, 교통 요 두 개를 중심으로 먹고 관광. 사는 문제. 관광. 관광까지. 요 정도만 하자. 나머지 교육 자치 그대로 있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그대로 놔둔다. 그런 거니까 예. 이게 하나의 자치단체가 광역이 아니잖아요. 메가시티가 아니니까 예. 이게 뭐 특별히 결정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교통 중심으로 업무 규약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업무 범위는 네.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네. 그리고 이게 하나의 행정통합으로 가려면 교통 문제만큼은 30분에 아니면 1시간 안에 예. 서로 오고 가게 하자. 광역철도망을 형성하고 광역도로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뭐 교통비도 그럼 올라가면 거의 대중교통처럼 무료로 쓰게 만들어서 그 권역 내에서 혈맥을 뚫게 만들자. 이 정도니까 주로 산업교통, 관광, 먹고 사는 문제 중심으로 우리는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여수시, 순천시처럼 기존 업무는 그대로 한다. 예. 교육도 그대로 한다. 이 정도로 합의를 보니 업무의 범위는 아까 말한 산업, 경제, 교통, 관광 정도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의 그 차이까지 설명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김석 총장님, 전남 동부권 산업 위기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 네. 광역연합의 공동 사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좀 내다보십니까? 정부의 의지가 담기지 않고는 전라남도하고 광주와 광역연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공동 사무에서도 두고 있는 문제는 이 위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보다는 광주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 좀 느슨한 광역특별연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주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 보니까 네.
이 전남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산업 위기 측면에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구조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그동안 엄청나게 큰 자부심과 자존심이 지금 훼손되는 문제도 없잖아 있잖아요. 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특별 이 규약 안에 전남 동부권역에 있는 산업 구조랄지 광주에서도 산업 구조적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뭔가를 별도로 만든다랄지 그런 노력들을 함께 좀 앞으로 있을 필요가 있어야만 이 위기에 대해서 특별 광역 연합이 가지는 그 문제 의식, 해결에 대한 의지 그런 게 좀 보여질 것 같고 이제 예. 규약은 규약이고 예. 문제는 규약 이후에 왜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행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네. 또 그 시행령에 따른 어떤 실무집행 부서들이 가지는 계획과 어떤 뭐 지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지침들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예.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정적인 거고 가능하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특별한 예. 뭐 기구를 만든다거나 예. 팀을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이 좀 도출됐을 때 가능하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보통 우리가 4년 전부터 김용록 지사 체제 그리고 그 광주 광역시는 아니 그 강기정 시장 체계에 광역철도망은 당시 이제 우리가 4년 전에 이 행정통합, 광역통합 이야기 나누면서 제 핵심이 교통이었거든요. 교통과 산업, 관광, 문화, 예술 요 네 가지 영역이 주요한 통합범위였는데 가장 먼저 교통이었거든요. 근데 네. 전라남도도 경전선 영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청 가거나 강주 갈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1시간 예. 반에서 2시간이라서. 그러면 전남 동부권 지역이 주요 지역의 거점 도시하고 연결하는 쪽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강주하고 나주를 연결하는 데 중심을 뒀거든요.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앞으로 강주 전남의 주요 핵심 먹거리 상황을 에너지로 봤거든요. 에너지는 나주잖아요. 한전이 있고. 예. 그리고 서부권 쪽은 해상풍력이라 해서 에너지 고속도로하고 받치면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거점단지 아리백 전부 다 서부권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철강과 바이오를 사양산업으로 처리해버리는 흐름이 굉장히 바이오를요? 강했다. 바이오. 그 바이오도 사실상 그 농촌이었잖아요. 바이오는 생물화학이니까. 예. 그러면 전남이 아니라 전남은 바이오를 그랬거든요. 근데 바이오 의외로 강주도 바이오 산업이 R&D 연구 사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강주 입장 속에서는 바이오는 뺏기기 싫은 거예요. 새로운 먹거리거든요. 왜냐하면 강주에 있는 비행장 그 200만 평이 나가면 100만 평 넘게 나가는 땅이 나가면 엄청난 많은 부지와 공간이 비니 거기다가 도심 산업단지 굴뚝이 없는 새로운 먹거리 인재들이 석사 박사 등 고급 인재들이 모여 있으면서 새로운 먹거리 영역을 강주도 제가 강주시장이라도 그걸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런 흐름 되고 대신 그러면서 좀 소외된 것이 인구 문제는 강주나 전라남도가 다 같이 고민하는 영역 인구 감소는 인구 감소, 네, 감소. 소멸. 예. 근데 강주는 전남하고의 이 통합 영역 예. 통합을 통해서 강주로 인구가 좀 몰리게 하는 방법을 사실상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남은 말씀하신 그 블랙홀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맞습니다. 인구 영역. 교육, 의료 모든 거 일거리, 미래 첨단 일거리. 대학 나오면 우리가 생산 기술직보다는 좀 더 연구직, 기술 쪽을 더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강주로 몰려서 청년 인구들이 늘게 하고 새로운 교육과 의료의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강주 전남 아니 특히 전남 지역이 의과대학이 있더라도 결국 중심은 전남이다. 아니 전남 광주다? 대학가 있는 강주다. 이런 이렇게 말씀 흐름들이 쭉 들어보면은 이건 진짜 광주 전남 통합 이거 왜 하는 건가 전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손해보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남도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충북도 반대하는 물론 이제 이것은 대세니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라남도 의회에서 디테일하게 규약과 내용과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예. 자칫 담보 없이 다 간다면 뺏길 이건 수 큰 있다. 문제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중에 지금이 행정통합의 찬스다라고 좀 독려를 했고 말씀 주신 대로 대전 충남은 지금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 총장님 결국 광주와 전남도 행정통합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광역특별연합 그에 대한 규약안이 뒤늦게라도 전라남도에서 통과된 거고 예. 정부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을 좀 잘 읽은 측면도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좀 주도했던 행정통합이 과연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도 계속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렇게 이야기됐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주도나 학계 주도의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느꼈지만 그게 제대로 좀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그 수도권 중심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지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광주하고 전남하고 통합한다고 하지만 실생활 이야기에서 우리가 광주 자주 갑니까? 광주 가는 것보다 서울을 더 자주 가게 될걸요. 그만큼 광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심지 개념도 사실 수도권으로 다 뺏겨버린 상태에 있죠. 이런 관점에서 광역에 대한 어떤 뭔가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이제 광주 전남이 그 통합으로 간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시너지 효과들이 얼마나 느껴질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먼저는 공감을 하고 네. 지역 도민들하고 같이 도민들의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쓰는 돈이 8이고 그다음에 전체 대한민국 예산이 10이라고 봤을 때 정부가 쓰는 돈이 8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에 다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돈이 2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 배분 구조랄지 권한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권 차원에서 자치 차원에서 조금 분권화가 있는 과정에서 특별광역연합이랄지 행정통합도 좀 진행되면 좋을 텐데 예산은 풀지 않은 가운데서 행정통합만 강요하는 것도 저는 상당 부분 좀 문제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예산 차차 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정부 주도로 지금 어느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행정통합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도 연방정부에 가까운 지방자치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세제 개편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래야 자발적으로 자치단체들끼리 광역자치단체끼리 협력하는 방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기대어서 편승해서 일부 특별 예산을 좀 따오는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길게 내다본다고 하면 그런 정부 차원이 가지고 있는 법과 어떤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만 이게 실질적인 행정통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정부 예산이 600조잖아요. 한 700조로 이제 향해 가니까 그럼 그 중에 한 30%는 지방으로 분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분배하여 조직도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연방제가 되는 거예요. 5국 3특 체제가 하나의 주정부가 되고요. 그 주정부는 뭐예요? 국방을 제외하고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는 그 자치단체가 돈을 자유롭게 인력과 예산을 자유롭게 쓰는 행태거든요. 그건 중앙정부의 기능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는 다 지방으로 준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중앙정부가 조세정책, 예산 편성 정책, 그리고 공무원 인사정책 모든 걸 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있는데 이걸 먼저 내려놓겠다 해야지 지역이 수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가 1년 예산이 10조다. 그리고 강주광역시가 6조다. 16조인데 된다면 이게 한 30조 정도로 확장되면서 중앙정부의 인력 3분의 1이 약간 그 연합으로 다시 다 오면서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그 1000만 인구가 모든 걸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해야 돼야지만이 이 정책이 행정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행정통합 가기 전에 가도기 정부니까요. 저는 정부가 특별하게 어떤 사항을 내리는 하향식으로 내리는 프로젝트라는 인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전라남도가 또 전라남도 의회가 더욱더 시군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61명의 도의원들이 도장을 찍어주면 끝이다가 아니라요. 좀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상향식 이거 통합 행정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광역연합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아마 내년 봄 되면 내년 꽃피는 봄이 되면 통합 광역연합 도시가 이제 결정이 의회가 구성될 건데요. 그 사이에 전남이 소외되어 있다. 특히 전남 동부가 소외되어 있다는 인상을 벗어나려면 다시 한 번 더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타운홀 미팅을 하든 공개 토론을 하든 무엇이 불만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바닥에서부터 이야기를 들어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지방선거의 또 중요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2월 19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